문자는 그렇게 왔다. 텅 비어버린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 스크린샷. 아래에 찍힌 단 6글자. 내 이름은 김민호. 나이는 34. 부산에 있는 기아 오토클럽 수석 정비사다. 4시간 전 나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림프 저렴 치료 옵션, 재발 가능성 같은 단어들을 듣고 있었다. 의사는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했다. 나는 주차장에서 아내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나누자고. 그녀는 스케줄이 빽빽하다고 했다. 미팅이 잡혀 있다고. 나중에 들르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니 옷장 한쪽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캐리어도 사라졌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결혼사진 액자도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날아왔다. 우리가 7년간 함께 모은 6천만 원 전부를 자신의 단독 계좌로 옮겼다는 스크린샷과 함께 나는 그 메시지를 2분 동안 멍하니 응시했다. 그리고 딱 4글자를 입력했다. 잘 살아라. 그러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주 한 병을 열어 뒷마당 벤치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수거나 던지지 않았다. 병은 직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배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옆집에 사는 박영준 씨가 내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울타리 너머로 다가왔다. 무슨 일 있나요? 아까 지은 씨가 차 트렁크에 물건을 잔뜩 싣고 황급히 나가던데 건강 문제 생겼다고 하시더니 내가 말했다. 잘 헤쳐나가지 못하나 봅니다. 영준 씨는 더 캐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지난달에 큰아버지가 주신 문서 가방을 꺼냈다. 이정한 큰아버지는 작년에 세무사를 그만두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안목을 잃지 않으셨다. 지난 3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상도에 있는 작은 논밭을 내게 물려주셨을 때 큰아버지가 서류 정리를 도와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뒷일을 챙겨야 해 라고 하시며 특히 결혼하면 더더욱 서로를 보호해야지. 나는 그때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 부동산 증서를 새로 갱신했다. 내가 타는 67년식 포드 쿨라의 공동 소유자로 지은의 이름을 추가했다. 아직 차량 등록 사무소에 최종 제출은 안 했지만 논밭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관리할 또 다른 은행 계좌도 준비해 두었다. 모두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 돌아간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큰아버지가 받자마자 말했다. 큰아버지, 전에 재산 분배 관련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좀 수정할 게 생겼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2018년 지인 태호의 결혼식에서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부산의 중소 로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영리하고 유머러스하며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8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다음 해에 결혼했다. 초반 몇 년은 순조로웠다. 우리는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모았다. 괜찮은 동네에 오래된 빌라를 하나 샀다. 나는 주말마다 낡은 선반을 갈아 끼우고 바닥 타일을 새로 하고 배관을 교체했다. 지은은 벽지 색상과 인테리어 소품을 골랐다. 그리고 그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며
우리를 리노베이션 성공 커플이라고 자랑했다. 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은퇴한 간호사 월급으로 나와 남동생을 키우셨다.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의 몫을 지키며 항상 비상금을 마련하라고 가르치셨다. 3년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그 대비책은 내게 더 소중해졌다. 지은은 다른 배경에서 컸다. 그녀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해주셨다. 대학 학비, 몇 년마다 바꿔주는 신차, 우리 집 계약금까지. 그들은 왜 딸이 정비사와 결혼했는지 이해 못하셨다. 대형 로펌 파트너인 그녀 아버지는 나를 항상 지은 남편으로 소개했다. 돌이켜보니 균열은 내 진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넉 달 전 지은은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자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쪽에 더 큰 기회가 많다고. 나는 거부했다.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었고 여기엔 지인들도 있었고 집 융자금도 거의 상환 끝나가고 있었다. 그 논쟁 후 그녀는 점점 말이 적어졌다. 피곤해 보였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러다 사소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신 그냥 엔진 만지작거리며 평생을 마무리하고 싶진 않지? 내 고등학교 선배 부인은 요즘 해외 출장 다니면서 승진했대. 가끔 후회해. 졸업 후 서울로 갔더라면. 나는 그 징후를 외면했다. 모든 부부에게 위기가 오는 법이라고 자위했다. 우리가 극복할 거라고. 그녀 지갑에서 서울의 원룸 명함을 발견했을 때도 나는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큰아버지께 전화해 자산 문서 갱신에 대해 상의했다. 최악을 대비해 우리의 재산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3주 후 나는 단순한 독감으로 여겼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부은 림프절을 발견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가 잇따랐다. 최종 결과를 받기 전날 밤 지은과 나는 거실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회사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 떠들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의 불안감을 읽어낼까 궁금했다. 무슨 고민 있어? 그녀가 결국 물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나는 속였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계속 먹었다. 더 파고들지 않았다.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야 했다. 지은이 떠난 지 나흘 후 나는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첫 세션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간호사는 나를 의자로 안내하고 주사기를 꽂으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계시나요? 혼자 왔어요. 아내는 해외 출장이라서요. 그녀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이겨내실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옆집 영준 씨를 빼고는 누구에게도 지은이 출장이 아니라 영원히 떠났다고 털어놓지 않았다. 입 밖으로 꺼내면 더 실감나고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된장찌개가 든 그릇과 영준 씨 부인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남은 거 나눠요. 든든히 드세요.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먹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결국 식은 땀을 흘리며 몸을 떨다가 욕실 타일에 무너져 누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울에 사는 남동생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걸 쏟아냈다. 병, 지은, 돈 문제까지. 동생은 바로 부산으로 달려오고 싶어 했다. 나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먼저 마무리할 일들이 산더미였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은행에 문의했다. 지은이 계좌를 털어낸 타이밍이 내가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35분 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내 병명을 자세히 듣지도 않았다. 그냥 내가 아프다는 소식만으로 도망칠 만큼 충분했던 거다. 내 안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었다. 슬픔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변했다. 그날 오후 나는 큰아버지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모든 금융 문서, 부동산 서류를 챙겨갔다. 아무리 그래도 돈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갈 순 없지. 큰아버지가 내역을 훑으며 말했다. 공동 계좌잖아요. 그녀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큰아버지는 안경을 벗었다. 민호야, 그 여자가 저지른 건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야. 범죄 소지가 있어. 내가 아픈 걸 알면서 치료비가 필요할 텐데 돈을 싹쓸이한 건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알았다는 걸요. 큰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통화 로그를 보면 내가 진료 후 바로 전화한 게 나오고 은행 기록엔 인출 시간이 새겨져 있지. 내 진단 날짜를 증빙하면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 문자를 보여줬다.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큰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이건 치명적인 증거야. 우리는 그 후 4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다. 쿨라명의 변경, 경상도 논밭 매각, 내 의료보험과 치료비 문서화까지. 큰아버지를 나서며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의 사촌 혜진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민호 오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 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나는 한참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답했다. 지은이 내 병을 알고 있었어? 혜진의 답은 즉시 왔다. 네. 오빠가 림프 저염 걸렸다고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버틸 수 없어서 새 시작이 필요하다고. 우리 쪽 전부 충격받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감사 인사만 하고 핸드폰을 껐다. 진단 후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졌다. 내가 할 일을 정확히 알았다. 치료를 시작한 지 보름 후 지은의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도착했다. 그녀는 이혼을 청구했다. 이유는 가치관 불일치. 주택 대출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면서 집 자산의 반을 요구했다. 이미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내 병에 대해서도. 나는 그 문서를 큰아버지께 가져갔다. 뻔뻔하군. 큰아버지가 스캔하며 말했다. 내가 아픈 걸 알면서 저축을 다 털어가고 이제 집까지 반씩?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직 답하지 마. 큰아버지가 말했다. 그쪽이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보자. 다음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민호 씨, 나 지은이야. 이 번호 새 거야. 화난 거 이해하지만 우리 정리해야 해. 변호사 말로는 집반은 내 권리래. 나는 무시했다. 나흘 후 또 문자가 왔다. 민호 씨, 유치하게 굴지 마. 내 상황 알지만 나도 권리가 있어. 상황. 마치 병이 내 탓인 양. 나는 그 번호를 블록했다. 세 번째 화학요법은 나를 무너뜨렸다.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체중이 7kg 줄었다.
마침내 남동생 수연이 서울에서 내려와 열흘 머물렀다. 집을 치우고 냉장고를 채우고 병원에 태워줬다. 동생이 가기 전날 우리는 지은 변호사로부터 추가 요구 서류를 받았다. 더 과감한 청구, 더 노골적인 압박. 수연은 분노했다. 그 여자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훔친 돈으로 고소 안 당한 게 다행이야. 거기까지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주에 은행 등기물이 왔다. 지은이 공동신용카드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려 했지만 내 동의 없이는 무효였다. 그녀는 집 문서, 쿨라 소유권, 할머니 유언장이 든 은행 금고 접근도 시도했다. 은행은 그녀가 내 키를 제시 못하자 거부했다. 나는 바로 큰아버지께 전화했다. 그 여자가 조급해지네요. 큰아버지가 말했다. 후처리를 제대로 못한 걸 깨달았나 봐. 다음은요? 금고 해지하세요. 내 단독으로 새로 열고 모든 걸 옮겨. 그리고 쿨라 명의 변경 서류 제출할 때야. 나는 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실은 정신적 휴식이었다. 은행에가 금고를 정리하고 새로 만들었다. 차량 등록소에서 지은 이름을 소유권서에서 지웠다. 그날 밤 또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다. 쿨라 명에 바꿨어? 그 차 반은 내 거야. 내가 내 이름 올려줬잖아. 나는 메시지를 보며 멍했다. 어떻게 벌써? 오늘 오전 제출한 건데. 그제야 알았다. 등록소나 은행에 그녀 정보원이 있다는 걸. 내 동정을 감시하는 누군가. 나는 큰아버지께 말했다.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행동을 알려주는. 큰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 아버지가 인맥이 좀 있지. 충분히 가능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자. 큰아버지가 말했다. 함정을 파보자. 다음 날 나는 할머니의 경상도 논밭 매각을 맡은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절차를 잠시 보류해달라 했다. 통화 중 자산 현금화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일부러 흘렸다. 그리고 옛 동료가 추천한 소액연금 은행에 문의했다. 조기 출금 절차를 물었다. 치료비 때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은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다. 사흘 후 그녀 변호사가 상속 매각 수익과 연금 계좌 공평 분할을 요구하는 새 서한을 보냈다. 그걸 보여주자 큰아버지가 웃었다. 미끼 삼켰군. 이제요? 이제 우리 손패를 드러낼 차례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 후 한 달 동안 몸 회복에 매달렸다. 요법은 가혹했지만 의사들은 신중한 긍정 전망을 줬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체중은 18kg 줄었지만 지표는 호전됐다. 수연은 격주로 내려왔다. 옆집 영준 씨 부부는 매일 안부를 물었다. 사장님은 근무 시간을 줄여주시며 보험은 유지시켜 주셨다. 나는 버티고 있었다. 지은의 배신으로부터 어떤 날은 더 아팠다. 어떤 밤엔 빈자리를 더듬으며 깨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다음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 주사. 지은이건 체스판의 다음 수. 어느 수요일 오전 큰아버지 전화가 왔다. 그 여자 은행 서류 받았는데 내 돈으로 뭐 했는지 맞춰봐. 말씀하세요. 새 계좌로 옮긴 후 바로 4천만 원짜리 어음을 부모님께 보냈어. 나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왜요? 숨기려는 거지. 추적 피하려고. 가능하나요? 아니, 그게 포인트야. 큰아버지가 말했다.
의료 위기 때 공동 자금을 빼돌린 후 제3자를 통해 은닉하려 한 거.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법이야. 나는 말했다. 큰아버지, 장기전은 피하고 싶어요. 지금 체력이 없어요. 걱정 마. 그 단계까지 안 갈 거야. 우리 증거 보면 그쪽 변호사가 먼저 합의 제안할 테니까. 나흘 후 요법 끝나고 나오니 병원 주차장에 낯익은 검은 벤츠 한 대가 서 있었다. 지은 아버지 차였다. 그는 운전석에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곧장 갔다.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 유명한 로이어 특유의 무감정 얼굴로 유리를 내렸다. 민호군, 안색이 별로군. 병은 원래 그래요. 여긴 어쩐 일로? 지은이 걱정하던데. 자네가 이혼 과정에서 비이성적으로 나온다고. 나는 거의 피식 웃을 뻔했다. 그걸 그렇게 부르나요? 비이성적? 자네 상황 고려해 관용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됐네. 집 포함 자산 공평 분할 말이야. 우리가 모은 돈 한 푼까지 다 가져간 후에요. 내가 진단받은 바로 그날 떠난 후에요. 그는 양심의 가책인지 동요를 보였다. 그땐 화가 나서 감정적이었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그가 한숨을 쉬었다. 민호군, 현실 보게. 자네 아프잖아. 이길 수 없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고 몸 챙겨. 바로 그때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봤다. 지은이 계좌를 털어 내가 빈털털이라고. 싸움 피하려 어떤 타협도 할 거라 믿었다. 경상도 논밭 매각 사실도 쿨라 명의에서 그녀 이름을 지운 걸 모든 문서와도 모르고 있었다. 지은에게 금요일까지 변호사 통해 답변 보낼 거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돌아서며 말했다. 민호군, 그가 등 뒤에서 불렀다. 더 힘들게 하지 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목요일 나는 큰아버지와 그가 데려온 부동산 전문가인 최미경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걸 점검했다. 내 진단 직후 지은의 인출 기록, 그녀 문자, 사촌 혜진의 증언서, 부모에게 보낸 어음까지.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과 부부적 유기예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어떤 재판부도 봐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수는요? 우리가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의료위기 유기, 재정 부정, 은닉 시도 증명돼요. 빼돌린 돈 전액 반환과 소송비 청구할게요. 통할까요? 최 변호사는 웃었다. 이처럼 명쾌한 케이스는 처음 봐요. 하지만 여기까지도 안 갈 거예요. 증거 보면 그쪽이 굴복할 테니까. 안 그러면 법정 가서 그녀는 모든 걸 잃어요. 명성까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 같은 걸 느꼈다. 금요일 오전 최 변호사는 증거 전부를 첨부한 이혼 소장을 지은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은행 로그, 문자, 증언, 의료 기록이 냉철한 사실로 나열됐다. 오후가 되자 지은 변호사가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빠르네요. 큰아버지께 전화로 말했다. 미팅은 수요일로 정해졌다. 나는 주말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요일 밤 또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건 잔인의 민호 씨.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건 복수야. 부모님 돈 바로 돌려줄 수 없어. 날 파괴하려는 거지. 나는 화면을 봤다. 복수라.
아픈 남편 버리고 모은 돈 훔친 건 내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부모 뒤에 숨은 것도 나는 처음 답했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르지. 수요일 오전 나는 큰아버지, 최 변호사와 그녀 사무실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내가 참석하길 바랐지만 직접 질문 없인 침묵하라고 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변호사와 함께 왔다. 비싼 슈트에 날카로운 눈빛의 건장한 남자였다. 지은은 여전했다.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렸고 안정돼 보였다. 내가 생사를 걸고 버티는 동안 그녀에겐 휴식기였던 모양.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녀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소장 검토했습니다. 귀하 해석엔 동의 안 하지만 불필요한 다툼 피하려 합에 의향 있어요. 최 변호사가 웃었다. 명확히 하죠.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법정전 예의 차리는 자리일 뿐. 귀하 의뢰인은 남편 병 소식 듣자마자 버리고 공동 계좌 털었고 돈을 부모 통에 숨기려 했고 추가 자산까지 요구했어요. 우리는 다 증빙했어요. 지은이 자리를 움찔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분명히 우리 딸은 남편 의료 자금을 지원했네. 최 변호사가 끊었다. 수표 기록 있어요. 오늘 반환하시겠어요? 아니면 사기 취득 혐의로 아버님 추가 피소할까요? 방은 얼어붙었다. 지은 변호사가 헛기침했다. 정확히 요구사항이 뭡니까? 최 변호사는 조건을 나열했다. 6천만 원 전액 반환. 집 모든 권리 포기. 쿨라 할머니 논밭. 내 연금 계좌 양도. 모든 법적 비용 부담. 대가로 나는 사기와 유기 형사 고발 안 해요. 이건 강탈이야. 지은 아버지가 웅얼거렸다.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담담히. 강탈은 따님 짓이죠. 이건 공평입니다. 미팅은 72시간 검토 시간을 달라며 끝났다. 나갈 때 지은이 시선을 던졌다. 나는 걸음 늦추지 않고 지나쳤다. 엘리베이터에서 큰아버지가 어깨를 쥐었다. 잘 참았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 때론 그게 제일 어렵지. 그는 말했다. 사흘 후 최 변호사 전화가 왔다. 지은이 모든 조건 수락했어요. 부모님 45일 내 6천만 원 반환. 재산 권리 포기 서명할 거예요. 끝났습니다. 당신 승리해요. 하지만 승리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무언가의 종말처럼 텅 빈 기분. 그래도 진단 후 처음으로 밤새 잠들었다. 합의금은 딱 45일 후 도착했다. 6천만 원 전부 은행 어음이었다. 나는 바로 입금 후 종양내과와 사무실에 밀린 비용을 치렀다. 도착하니 첫 요법 때부터 본마리아 간호사가 카운터에 있었다. 기색이 밝아지셨네요. 지난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몸도 회복됐어요. 수표를 주며 말했다. 그녀는 액수를 슬쩍 보고 보험 잘 풀렸나 봐요. 뭐 그런 거죠. 이혼은 열흘 후 끝났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하며 이상한 공허를 느꼈다.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다. 그냥 마무리된 느낌. 이제 뭐 할 거냐? 나서며 큰아버지가 물었다. 요법 끝내고 몸 다스리고 그 다음 생각해요. 큰아버지는 끄덕였다. 경상도 논매각은 다음 주 마무리될 거야. 그럼 1억 가까이 더 들어오지. 쿨라 팔 생각은? 아직이에요. 모든 걸 버릴 준비는 안 됐어요.
그날 밤 뒷마당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노을을 봤다. 요법의 메스꺼움이 사라졌다.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듬성듬성했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반응 좋다, 전망 밝다 같은 말을 썼다. 치유와 재건, 앞으로 올 일에 집중할 때였다. 8개월 후 내 종양 전문의가 기다리던 말을 했다. 완치에 가까워요. 진료실에 앉아 그 말이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완치는 아니었다. 림프 저렴은 재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싸움에서 이긴 거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정기 검진, 혈액 채취, 3개월 스캔. 하지만 민호 씨, 가서 삶을 즐기세요. 그날 밤 2통 전화. 먼저 환호하는 남동생 수연에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대전의 맞춤 튜닝 샵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던 지인 승우에게. 아직 빈자리 있나? 당연하지. 언제 시작할래? 한 달 후 나는 부산 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대전 근교에 아담한 주택을 샀다. 방 2개에 공구와 쿨라를 넣을 창고. 모든 창에서 강이 보이는 곳. 믿지 않겠지만 내 생각 자주 해. 내가 최악의 선택을 했어. 두려웠고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민호 씨. 모든 게. 나는 2번 읽고 답할지 망설였다. 결국 짧게 썼다. 난 버텼어. 잘 살아. 그러고 번호 차단, 폰 내려놓고 쿨라를 손봤다. 더 이상 팔기 위해가 아니었다. 간직하고 복원하기 위해. 이번엔 나만을 위해. 어떤 것들은 깨지면 영원히 안 고쳐진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튼튼하게 재탄생한다. 나는 그랬다.